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동아시안컵 리뷰 하러 왔습니다. 일본한테 이제 0대3으로 크게 졌습니다. 저는 뭐 벤투 감독에 대해서 항상 지지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었지만 이번 경기는 분명히 좀 냉정하게 볼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끝나고도 이제 그 벤투 감독 인터뷰를 뭐라고 했나 궁금해가지고 그거 좀 찾아보느라고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대체로 기사들도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죠. 이제 뭐 참사라던가 이런 것들. 뭐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0대3으로 졌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니까 참사란 말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잠깐 커뮤니티들 돌아보니까 그쪽 반응도 대체로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당연한 거죠. 예, 0대3으로 진 경기에 한일전에 졌는데 웃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당 이해하는 바인데 근데 이제 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 혹시 이제 뭐 우리가 시험 준비를 했는데 잘 못 보잖아요.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시험 못 본 이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 못한 것 같아요. 공부 자체도 잘못한 것 같고 뭐 그날 뭐 먹은 그 음식들을 너무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너무 긴장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그 각가지 이유들이 다 섞여서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주된 이유가 있는 거죠. 주된 이유가 있어서 그걸 잘 해결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방식으로 해결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번 경기를 가지고 벤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는 건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이미 월드컵까지 간 마당이고 잘할 땐 또 잘하기 때문에 그 유럽파랑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왜 이렇게 졌을까를 조금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어,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표방하려고 하죠. 노력하죠. 제가 저 스스로는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는 아니고 축구 전문가들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좀 따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조금 순서를 정해서 왔어요. 그래서 5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표면적인 것부터 해서 좀 깊은 딥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조금 변명이죠. 이거는 벤투 감독을 위한 변명이기도 하고 뭐 사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경기에서 조금 선수 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 대회 내내 수비진 구성에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왜냐면 김영권 선수도 빠진 상황이고 김민재도 빠졌고 박지수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제 벤투 감독 스타일이 본인이 이제 봤던 그 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대체로 불러가지고 부상에서 이제 회복한 상태기만 하면 부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 나상호 선수도 들어온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잘 될 때는 믿는 사람들을 계속 믿는다가 되는 거고 안 될 때는 왜 자꾸 안 바꾸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발 맞춘다는 생각을 해보면 월드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부를 사람들을 계속 부르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해야 되는 대회라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상 이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꾸린 그 어떤 구상한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특히나 변칙을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그다음에 또 이제 수비진에 더해서 중앙 수비진에 더해서 하나 더 어렵게 만들었던 거는 이제 미드필더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못 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손준호를 불렀는데 손준호 부상 이탈했죠. 그다음에 황인범 선수를 그러면 주축으로 이제 풀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적 때문에 그리스로 떠나면서 하필이면 그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됐죠. 미드필더 싸움에서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보완하고자 권경훈 선수를 올렸던 거, 그러니까 미드필더에도 배치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의도를 글쎄요, 전술적인 자꾸 누군가는 이거를 어떤 실험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벤투 감독이 이길 생각을 하고 나와서 권경훈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술적으로 뭔가 실험을 하고 싶었으면 아예 그냥 3백을 서거나 뭐 이런 어떤 좀 파격적인 걸 차라리 쓰는 게 낫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벤투 감독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항상 유지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서 뭔가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상대팀한테 맞춰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주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럼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일본이 4-4-2를 전통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강하게 들어왔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몇 번 K리그 리뷰나 이럴 때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4-4-2가 포백 압박하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전방에 두 명 나서 중원 쪽에는 숫자가 좀 부족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두 명의 수비수를 두 명의 공격수가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방에다 한 명 더 놓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뒤를 맞았을 때 위험해지는 게 있어서 뭐 위험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압박에 성공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수비수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잘 보시면 우리나라 압박당할 때 보면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가 두 명 있고 그 저기 뭐야 골키퍼를 같이 압박하면서 이 세 명을 공격수 두 명이 압박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후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 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벤투 감독이 그 구상했던 거는 권경원 선수가 이제 발밑도 괜찮은 선수니까 미드필더에도 넣었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라볼피아나라고 하죠. 이제 병 3백을 쓰면서 숫자를 셋으로 늘리면 후방을 숫자를 셋을 늘리면 두 명 압박에 좀 대처가 쉬워지는 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반전에는 권경원 선수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 구성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권경원 선수가 오늘 실수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그냥 권경원 선수한테 막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보다 보니까 아니 저기 원래 수비다 보니까 tempo가 좀 미드필더들 템포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가 전반전에도 아마 그 뺏겨서 유키소마 골대 맞췄던 그 장면도 아마 권경훈 선수가 이제 끌다 뺏기는 장면들이 있었고 후반전에도 이제 몇 개 나왔고 전반전에도 패스 템포가 늦은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 잡아놓고 템포가 이제 우리나라 미드필더들 같은 경우도 잘 돌리는 선수들은 선택이 빠르죠. 잡아놓고 드리블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그냥 원터치로 내주든가 뭐 잡아놓고 옆으로 치든가 아니면 뒤로 빠지든가 이런 게 좀 선택이 빨라야 되는데 권경원 선수 기본적으로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하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앙 수비수였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타이밍인데 그게 이제 압박을 당하는 미드필더에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금 벤투 감독이 그 말했던 것처럼 이제 조금 선수 구성 그 말했나요? 인터뷰 때도 뭐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잘 안 됐다고 했었죠. 잘 안 됐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좀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후방에서 공이 안 돌다 보니까 전방으로 당연히 공이 예쁘게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힘들어지는 감들이 있었던 거죠. 네,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그런 거에 더해서 이제 조금 그러면 이제 벤투 감독이 탓이 없냐라고 하면 탓이 있죠. 당연히 없겠습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을 좀 믿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글쎄요. 저는 권경원 선수 쓴 게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닌데 저는 김동현 선수나 백승호 선수를 썼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형적인 미드필더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나 저는 백승호 선수도 그렇지만 김동현 선수 정도면은 수비력도 괜찮으니까 백승호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고민은 됐을 것 같긴 한데 벤투 감독 선택은 저는 뭐 이번 경기는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인데 그러면 이 답안지를 내놨을 때 이게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일단 결론적으로 패착이고 좀 과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판단을 좀 과하게 했다. 수비지만 권경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게 조금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황인범 선수가 아마 좀 있었으면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압박을 오늘 굉장히 심하게 당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그 황인범 선수가 풀어 나오는 장면들을 잘 복기를 해보시면은 그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게 뭐냐면 거기 황인범 선수 장점이 뭐냐면 공 없을 때 공 받기 전에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그 페이크라 그러죠. 받아놓는 척하고 나온다거나 뭐 이쪽으로 그 약간 헤지테이션 드리블 같이 그 농구에서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들이라던가 이제 1대1에서 순간적으로 공을 예쁘게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팀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지금 딱 떠오르는 팀은 없는데 글쎄, 그러니까 어떤 이 선수한테 주면 공을 안 뺏겨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선수가 한 명 딱 중앙에 있을 때 그걸 모든 선수랑 연관을 가지면서 거기서 딱 공이 풀려 나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격차가 있는 팀들에서 에이스들이 담당해야 될 몫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성용 같은 선수들 기성용한테 주면 공을 일단 안 뺏기니까 믿고 주면 돼요. 기성용한테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약간 기성용 선수가 공을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동안, 지켜주는 동안 다른 선수들이 조금 여유를 찾고 이제 돌릴 수 있는 방향들을 찾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우영이라던가 황인범이라던가 이제 뭐 유럽파 선수들이 돌아오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현재 구성된 선수에는 그럴 만한 선수가 사실 없었던 거고, 권경원 선수가 이제 거기서 지켜주기엔 조금 어려운 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게 경기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랑 연관 지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인 동시에 후반전에도 조금 경기 운영을 바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경원 선수가 종종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수비 사이로 내려오는 경향들이 좀 보였거든요. 여러 번 내려왔어요. 근데 후반전에 잘 보시면 거의 안 내려갑니다. 후반전에는 내려갈 기회가 있어도 안 내려가요. 근데 그걸 보니까 벤투 감독이 생각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전개 방식을 봐도 그렇고, 오늘 볼 안 돈다 라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에서 박지수 선수랑 특히 조유민 선수가 롱킥을 많이 때려줬죠. 전방쪽으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약간 뻥축구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의 효과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먹히기만 하면. 근데 먹히지 않아서 실패죠. 실패고 감독 잘못이죠. 감독 잘못이지만 이게 또 일리는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방에서 압박당하다 보니까 공을 잘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실수가 나와서 자꾸 찬스를 주고, 근데 거기서 또 공이 안 도니까 공격 전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고집을 피우면 야 계속 공 돌려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연습 경기라던가 어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팀들이라 그러면, 그 시간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팀이라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지까지 항상 벤투 감독이 해오는 거를 그래도 지지하는 편이었던 게 그런 거에 이유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절대 안 그랬어요. 완전 그러니까 빌드업 하지 마라고 했던 그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의 얘기를 오늘 경기에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드업을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못하면 오늘 후반전 같은 무기력한 경기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유민 선수가 넘겨주는데 이제 조기성 선수가 따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비수들은 뒤에 있으면서 공이 날아오는 걸 정면으로 보면서 나가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등을 지고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 뒤에서 날아오는 일본 선수들을 따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압도적으로 큰 선수, 뭐 김시득 선수쯤 되지 않는 이상 높이에서 제압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조기성 선수도 작은 키는 아니지만 또 아주 막 헤딩 능력이 아주 막 걸출한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롱킥도 정확도가 짧은 패스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경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패스들 자체 나가는 걸 보면 계속 우리나라 선수들이 잡아놓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상대 압박을 당하면서 뒤로 밀려 나오거나 공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롱패스를 계속하냐, 그렇게 빌드업을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왜 오늘은 롱패스를 했냐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전체적인 선수 구성이 본인들이 하기에 좋은 구성이 아니었고, 원래 벤투 감독이 하는 거에는.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압박을 괜히 시도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전반전에 골대 맞은 장면처럼 역습을 주는 것보다 전방 쪽에다가 일본 진영에다 공을 때려 넣고 그쪽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거 세컨드볼 싸움을 하고, 거기서 공을 탈취하고 나면 거기서 공을 이제 반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맞고 떨어지는 거에서 반반 싸움을 걸어서 우리가 공을 빼앗아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라인을 뒤에 물러놓지 않고 위에 높여놓은 상태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먹힐 때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은 그 후방 빌드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말린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선수 구성에 문제도 조금 있었고, 이게 이제 선수단을 그 뽑아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들 뽑아놓은 상태에서 빠져나간 선수들이 있는 것도 문제였고, 그 남은 선수들 중에서 조합하는 것에서도 벤투 감독이 조금 미스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감독이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건 쉬운 게, 결과가 나오고 막 보고 나니까 얼마나 비판하기가 쉬워요. 이거 잘못했다고 꼬집는 건 쉬운데 감독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실패.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선수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전략적 접근이랑 전술적인 문제, 이걸 1, 2번으로 정해놨고, 3번이 이제 그 벤투 감독의 어떤 전술적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질 때마다 나오는 문제라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벤투 감독의 축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그 선수들을 하고 축구를 하느냐가 확실히 나눠지긴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위르겐 클롭 감독이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굉장히 좋은 지도자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팀에 있는 선생님들도 4, 5년은 걸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벤투가 3년, 4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수들을 벤투 감독은 골라서 써야 되지 사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K리그 리뷰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FC 서울 아니 저기 FC 서울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2016-17 시즌에 맨시티 잡았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상한 축구를 많이 했다. 왜냐면 선수들은 많이 노쇠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압박하는 축구에 적합하지 않고 그런 축구 본인의 입맛에 안 맞는 선수 예를 들면 뭐 이제 콜라로프라던가 그 당시 뭐 사발레타라던가 이런 선수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이제 활용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뭔가 역동적이지 못한 축구를 하다 보니까 힘이 안 났던 거죠. 근데 지금 벤투 감독의 원하는 축구를 꾸준히 하고 발을 맞추고 그 다음에 주축이 됐던 선수들은 대체로 유럽에 가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은 안 그렇냐라고 하는데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랑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특성, 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5번에서 같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벤투 감독이 지금 전체적인 선수 구성이 본인의 구사하려는 축구에 그리 적합하지 않은 선수들을 그러니까 제일 적합하다고 뽑은 선수들이지만 그 어떤 완성도를 보여주기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는 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지금 이번 대회에서도 결국에는 뭐 변수가 발생했을 때 카타르에 데려갈 만한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 축구를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한일전은 이기겠다고 그냥 막 수비 축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일본 상대로 막 이렇게 두드려 맞는 그것도 뭔가 유쾌한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본인이 하려는 축구를 유지하면서 어떤 다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선수 저런 선수 계속 써봤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잘 안 먹혔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과는 나빴지만 전술을 조금 유지하고 큰 틀을 유지해 보려고 했던 거는 맞는 방향성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방향성은 맞았다.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많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기량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 간 개인 기량.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개인 기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이제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달리기 빨리 뛰는 것들이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이라던가 기술적인 능력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떤 이 전술적인 능력이라든가 그 축구 지능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보면서 경기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러니까 윙 플레이어도 마찬가지고 잡아놓을 때 일본 쪽 골대를 잡아놓고 공을 잡는 경우들이 진짜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다 등진 상태로 상대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압박을 당하면서 공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윙 플레이어가 공을 잡아도 공격적인 터치라 그러잖아요. 앞쪽에 잡아놓고 드리블을 쳐 들어가든가 패스를 해야 이제 상대가 압박이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돌아놓기 전에 우리 쪽 골대를 보고 있을 때 압박이 딱 적절한 시점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억지로 돌 수가 없잖아요. 내 뒤에 누가 붙어 있는데 돌아서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건 이제 뒤로 나오게 되는 거죠. 뒤로 나오게 되면 그때 그 뒤로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일본 선수들이 다시 압박하는 거죠. 잠깐만요. 바둑을 불러올 수 있나? 시끄러워. 소리를 꺼야 되겠습니다. 바둑알 잠깐만 불러올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불러와도 이거 할 수 있나?
잠시만요. 자, 뭐 이제 보이시나요? 네. 요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하늘색을 그냥 편의상 하늘색을 일본이라고 하고 빨간색을 우리나라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빌드업 형태가 약간 뭐 이렇게 풀백대를 높이 써가지고 쓰는 건데, 일본 포백이니까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바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같으면 공을 본인이 돌면서 앞에다 잡아놓고 이쪽을 치고 들어가던가 앞쪽으로 잡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확보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런 길들, 이게 원래 확보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가 돌아야 돼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패스가 요쯤 들어오면, 그러니까 공이 여기까지 진행해 있는 상태면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붙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조금 팀적으로 아쉬웠던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공이 한 이쯤까지 진행됐을 때 얘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접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 팀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이 발 쪽에 왔을 때쯤에 여기서 먼저 움직여주면 돼요. 받아주러. 그죠? 그러면 얘는 붙어있게 되고 여기를 붙게 되고, 이게 원터치로 여기에 딱 예쁘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돌아떼도 되고 이게 다시 나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 놓는 걸 하는 건데, 이거 일본이 좀 잘했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중앙 쪽에서 도와주는 게 원활하지가 않고, 측면에서는 이게 개인기량으로 뚫고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뒤로 나옵니다. 근데 뒤로 나오면 일본이 이걸 어떻게 압박하냐면, 이제 뻔하잖아요 이쪽 압박 잡히는 게. 그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게 뒤로 나가는 순간 다 같이 가요. 패스가 뒤로 나가면 이 선수가 일로 가요. 일로 가고요.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센터백들이 사이드백 공받으러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 공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로 나가면 또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한 2층까지 진행했을 때 여기서 접근을 해버려요. 달려서. 그 다음에 이게 백패스가 나가면 여기 접근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쯤 왔을 때 백패스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가리고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쪽 연결인데, 이쪽 가만히 두겠어요? 이렇게 잡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여기도 밀고 올라오고 해서 여기서 롱킥밖에 찰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걸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은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어떤 전술적인 이해도들이나 어떤 축구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조금 템포가 떨어지는 거죠. 패스 템포들이. 근데 이게 일본 팀들이 굉장히 패스 템포가 좋은 팀들이 많고, 일반적인 경향성이죠. 공 돌리는 거에는 하여튼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잘 나왔던 게 뭐냐면, 요거를 잘 대처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세 번째 골 먹을 때 보면은 야,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대체로 공 잘 돌리는 팀, 영리한 팀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자세히 뭐 기억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전개 쪽이 이쪽 측면 쪽에 있다가 이쪽 중앙에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풀백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원터치로 돌려주는 형태였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게 원터치 패스가 들어가는 거랑 공이 없는 선수 움직임이 많이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쪽에 들어가고 나면 이쪽에서 다 구경하는 거예요. 사실 이쪽에서 받아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그렇게까지 막 효과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김문환 선수가 뭐 많이 올라가긴 해줬고 막 이렇게 움직임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유의미한 연결점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하자 그러면, 예를 들면 김문환 선수가 나성호 선수한테 공 주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돌릴 때 보면 공 잡아서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있는데 김문환 선수가 잡으러 올라가고 막 여기 도와주고 하긴 하는데, 여기 올라갈 때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등져 있기 때문에 패스 주기가 너무 힘들죠. 사실 여기서 이 선수도 따라올 거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걸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영리하게 쓴다 그러면, 나성호 선수가 공 지키면서 김문환 선수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선수가 접근해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때 한 요쯤 와 있고 김문환 선수가 이쯤 와 있고 나성호가 공 잡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예를 들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접근해 주면서 김문환 선수 계속 달려가고 이게 이쪽으로 나올 때 이게 원터치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뭔가 템포를 살릴 수 있는 움직임들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이제 전형적으로 그 포지션 플레이하는 팀들이 잘 안 될 때 특징이었죠. 그래서 넓게 서 있긴 해요. 넓게 서 있고 뭔가 와이드하게 쓰는 것 같긴 한데 가면 고립돼. 그 느낌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합이 안 맞는 상황이고 이거를 감독이 손을 대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소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일본도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훈련 시간이 짧았을 때는 더 빨리 빨라들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선수들, 일본 선수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 선수들도 많은 선수들이 좀 영리한 선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노준이라던가 얘네들 하는 거 보면 기술도 좋지만 얘 축구 잘한다 이런 느낌 딱 드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조금 이런 아기자기한 플레이 할 때는 조금 손을 많이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 손을.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개인기량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니까 이런 경기들 할 때마다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에는 막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결국에 뭐 투지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열심히 뛰어도 압박이 잘 안 걸리고 우리가 압박을 풀어내고 싶은데 잘 안 풀리게 되면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전방 압박 전술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방 압박에 당하기 시작하면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실. 전방 압박을 잘 대처해서 풀어나오기 시작하면 상대가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2014년에 브라질이 참사가 났을 때 그 꼴이 난 거죠, 사실. 브라질이 독일 압박에 대처가 안 되니까 그 다 개인기력이 좋은 선수들인데도 어떤 팀의 완성도나 조직력이라는 게 좀 차이가 나면은 그렇게 점수 차이가 월드컵 4강전에서 그런 점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우리나라가 잘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그러면 감독 잘못인데 제가 보기엔 똑같은 시간을 줬을 때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이 조금 빨리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거죠.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축구가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냐? 절대 아니죠. 특성이 좀 다른 거죠. 특성이 다른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이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K리그 지도자들께서 지금 대표팀에 오면 그러면 무조건 일본 다 때려잡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경기라는 게 축구라는 게 좀 상대적인 스포츠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경기를 잘 못했을 때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좀만 더 첨언,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실드 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너무 싫은데, 근데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패배가 되게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이거 자체로 우리나라를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중국은 일본하고 비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3대0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3대0으로 이겼고, 야 그러면 물론 일본 로테이션 돌렸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뭐 로테이션을 홍콩전에 돌렸지만 또 3대0으로 이겼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그 어떤 상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일본 상대로 다른 팀들, 중국은 좀 비기로 나온 경기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기려고 하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발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을 때 더 크게 엎어지는 거고, 정면 대결을 해주니까 또 일본한테도 공간이 많이 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나? 일단 득점 장면 얘기를 좀 안 드렸네요. 그러니까 득점 장면에서도 좀 저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그 바둑알 잠깐 보여드리면서 계속 압박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압박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압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가면 다음부터 안 가게 가더라고요. 왜냐면 조규성 선수가 열심히 뛰어가봐야 소용이 없는 게, 조규성 선수가 갈 때 다 같이 가야 돼요. 다 같이 가서, 그러니까 전방 바둑을 다시 불러야 되겠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파란색이 압박을 간다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원톱이잖아요. 원톱인데 후방에 이렇게 3명 서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봐야 이게 일로 가고요. 그러면은 계속 따라가요.
그럼 이게 일루 가죠. 그럼 따라가요. 근데 이 일루 가. 그럼 이 선수가 뛸까요? 앞으로 뛸까요? 안 뛰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가 가요. 백패스가 나가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기를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가잖아요. 여기를 길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못 받게 여기를 잡아야 돼요. 애초에 잡고 있었어야 돼. 이렇게 잡히면 백패스가 이렇게 나가면 줄 데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면 압박강 이 뭐라 그러죠? 압박 루트를 이렇게 잡으면 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골키퍼가 이걸 이렇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이 짧은 공간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 수비수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측면 쪽으로 나가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가냐면 압박 잘하는 팀들은 이 선수가 골키퍼 압박하고 이렇게 압박 들어왔다가 일로 빠지면 이거 다시 압박 가요. 그러면서 여기 골키퍼 쪽을 다시 가리죠. 그러면 여기서 미드필더는 풀백이 내려올 텐데 이걸 따라갑니다. 얘네가 내려오면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압박가면서 내려오는 선수 따라가고요. 여기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줄 데가 없게 되면 롱킥 하는데 롱킥 하는 건 앞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여기를 쓸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기가 놀면 안 돼요 또. 그러면 이 선수는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싹 이동해 있는 거죠. 왜냐면 공을 중심으로 압박을 공을 여기 있는 상황이니까 공을 중심으로 압박을 해야 되니까 이쪽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여기를 지금 잡을 생각을 하는 거죠. 공이 혹여라도 이렇게 빠지면 얘 잡으러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압박을 보면 혼자 가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들어가다 보면 선수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지금 힘이 빠지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완성도가 감독 탓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완성도를 올리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어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벤투 감독 체제에서 좀 발을 많이 맞춘 선수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A매치들 보면 이제 남미 팀들 잘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팀들도 충분히 괜찮은 팀들인데 그 팀 상대로 이제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일리 있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너무 느슨하고 안 좋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실점도 저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좀 쉽게 준 게 측면에서 좀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스가 좀 너무 쉬웠어요. 물론 그 다리 흘려준 거 자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잡을 거면 확실히 잡고 밀어낼 거면 확실히 밀어내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쪽 위험 지역에서 계속 공을 돌리게 두는 것들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들 말고도 중거리 슈팅을 하거나 크로스할 수 있게 각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뚫리더라도 가긴 가야 돼요. 이제 최근에는 뭐 크로스가 워낙 날카롭게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 많아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제어를 못한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들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잠깐 변명거리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잔디도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일본이 문제가 없냐? 근데 일본 선수들이 더 기술이 좋나 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거는 진짜 뇌피셜이라 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선수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템포가 안 좋으니까 더 공이 잔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전에 아마 중반 정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오늘은 적으면서 안 봐가지고 나상호 선수 권창훈하고 나상호였는데 그게 두 선수는 확실한데 누가 정확히 실수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왼쪽 측면이었거든요. 왼쪽 측면 코너 그 사이드라인 쪽에서 그거를 움직이는 권창훈 선수 나상호 선수가 권창훈 선수 줬던 것 같아요. 그 패스가 있는데 그 패스가 이제 끊겼거든요. 그때 박문성 해설위원이 퍼스트 터치 얘기를 하면서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저 그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장면 물론 퍼스트 터치가 좋진 않았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실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먼저 좀 이렇게 꼬집어야 될 게 나상호 선수 패스가 좀 이상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템포가 좀 이상했어요. 약간 반 템포가 늦어가지고 권창훈 선수가 그냥 지나가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발 뒤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진행하고 있는 권창훈 선수 발 살짝 앞쪽에 들어가야 되는 패스였는데 그 발 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권창훈 선수가 그걸 억지로 잡아놓으려다 보니까 이제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공이 안 풀리고 다시 공 뺏기고 그런 것들이 반복됐던 건데, 이제 그런 장면 디테일들이 일본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 템포를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의외로 축구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축구할 때 제일 그 의외로 힘든 상황이 뭐냐면, 공을 잡아놓고 할 때 내가 압박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잡아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압박이 빨리 들어오고, 혹은 이제 잔디가 튈수록 공을 잡아놓으려고 그럴 때 실수가 많이 나오고, 불안정하게 잡아놓게 되잖아요. 내 앞에서 공이 튀어서 와요. 퉁퉁 튀어서 와. 그거 잡아놓는 게 그렇게 막 되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축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러니까 잔디 쭉 깔려오는 게 좋지. 근데 그거를 잡아놓게 쭉 깔려오는 건 좋은데, 퉁퉁 튀어오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터치를 잘하면 되게 편하죠. 네. 리턴을 잘 내주거나 원터치를 잘 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그거를 수비가 들어올 때 하필이면 그런 것들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등진 상태에서 또 당하다 보니까 더 많이 당하는 거죠. 네,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다 개인 기량하고 또 조금 연결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팀적으로 발이 안 맞아서 도와줄 만한 선수들이 주변에 없는 것도 같이 영향이 있겠죠. 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되게 길어졌네 또. 3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K리그 리뷰하면서. 저는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 좋습니다. 항상 시도하는 팀이 좋고 주도하는 팀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되게 공격적인 경기를 한 거를 알겠고 인정하고 잘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봐야지, 걔네가 못 이길 정도 상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개인 기량 가진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발이 좀 맞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 들여가지고 하면 할만 할 거예요. 지금 벤투 감독한테 일주일만 주고 이제 대회를 치르면서 발을 맞춰왔는데, 사실 홍콩이나 중국은 좀 뭐 평가전 상대라고 하기도 좀 뭐 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 게 이제 변명거리인 건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전방 압박의 대처가 조금 미숙한 느낌이 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게 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K리그 1에 많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하고 FC 서울이 만나면, 울산현대랑 두 팀이 만나면 되게 힘싸움이 많이 벌어지죠. 밀고 당기고 서로 공 돌리려고 그러고 주도권 잡으려고 싸우고 주도권 다툼 벌이는 팀들. 이런 축구들이 나올 때 오늘 우리나라랑 일본의 경기 양상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게 공을 돌리는 팀이 지금 K리그에 몇 팀이나 있냐? 그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팀이 얼마나 있을까? 뭐 전북도 울산 만나서는 내려설 때 지난 경기 내려섰으니까. 내려설 때가 있는 팀이고, 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공을 돌리는 팀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북하고 울산 정도인 거죠. 아니, 울산하고 서울 정도. 그러니까 빌드업하는 축구에 고집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돌리면서 할 거야라고 하는 팀이 그 두 팀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팀들은 제가 항상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공격적이지 않아도 선수 구성이 그렇게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해서 괜찮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또 수비적으로 하는 팀들은 되게 역습을 노려요, 대놓고. 그런 감들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울산 만나면 내려놓고 경기하는 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K리그에 전방 압박을 능숙하게 막 볼 돌리면서 풀어나올 만한 어떤 이런 훈련을 클럽에서부터 하는 선수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 왜 축구 왜 이렇게 해? 라고 느낄 만큼, 왜 이렇게 거칠게 나오지라고 느낄 만큼 그런 경기를 치러본 선수들이 많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지금 최근에 얘기 나왔던 뭐 이승우 선수의 뭐 전술적으로 다양한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랑 저는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클럽에서도 좋은 축구, 좀 선진 축구를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주도적인 축구, 지금 이제 흐름이 트렌드가 그쪽에 가 있으니까, 세계 축구의 트렌드가. 그런 상황에서 주도적인 축구를 클럽에서 하지 않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을 뽑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고, 그런 선수들이 당연히 이제 김천도 있긴 있네요. 김천도. 그다음에 포항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 포항은 롱킥을 많이 쓰니까 결이 좀 다른 것 같고.
공격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벤투 감독이 보기에 좀 그래도 우리랑 좀 비슷하다, 내가 하는 축구랑 비슷해라고 할 만한 팀이 그 두 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벤투 감독이 뽑을 수 있는 선수들도 한정적인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인데도 지금 K리그의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생각하냐면, 강원FC를 보면은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전임자께서 김병수 감독이 계실 때는 진짜 대표팀에 많이 불려왔어요. 김영빈, 그다음에 이영재 선수도 사실 강원에서 처음 뽑혔고, 그다음에 뭐 그 김지현이라던가 이현식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불려가면서 벤투 감독의 어떤 점검을 받았죠. 근데 그때도 김병수 감독이 또 벤투 감독처럼 굉장히 이제 빌드업을 세밀하게 하고 하는 거에, 그다음에 억지로 차지 않고 풀어가는 거에 방점을 둔 지도자였죠. 근데 지금도 최근에 보시면 FC 서울도 많이 뽑히죠. 이번에도 강성진, 조용욱, 그다음에 뭐 또 누구 있었죠? 윤종규, 이런 선수들이 뽑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그런 축구하는 팀들이 벤투 감독을 좋아하네라고 말씀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조금 세밀하게 공격하는 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많고,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축구에 관심 많으신 분들 한 두 분 옆에 계신데,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확실히 전방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조금 시도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자체도 전체적으로 전술 이해도도 좀 뛰어난 것 같고, 생각하는 축구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게 대본을 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그냥 떠들다 가는 사람이라서 조금 횡설수설한 감이 있는데, 그냥 의견 중에 하나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 중에 하나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단 뭐 결과는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방법은 없어요. 돌아올 길은 없습니다. 이제 월드컵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신에는 그 해외파 선수들,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확실히 세밀하게 축구하는 거에 조금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전방 압박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뛰어난 면이 있어서 그런 선수들이 오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분명히 조금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리그나 뭐 선수들 자체에서도 조금 고민해볼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